하필이면 좀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인물이 됐잖아요. 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웬 120살? 그리고 한국인데 웬 섀도우? 네네. 그 섀도우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영화도 1994년에 나온 영화죠. 알렉 볼드윈이 나왔던 맞아요, 영화입니다. 맞아. 네. 그 영화의 컨셉이 뭔가면 악당이요 마약상이었던 인물이 티벳의 고승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히어로가 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섀도우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도 이 김정호라는 인물이 그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고 하면서 이 영화를 접하지 않았을까. 영화를 그러면서 많이 보니까 악을 처단하는 또 다른 악이라는 섀도우라는 캐릭터하고 자기를 동일시시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연실을 구해주는 거야. 뭐 내가 연실을 보호해줘야 돼. 나는 오히려 되려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에 취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과대망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캐릭터를 아마 더 어릴 때 혹은 앵벌이를 할 때부터 이미 자기 안에서 굉장히 구체화시켜 놓은 캐릭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투영된 게 섀도우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아예 망상 장애도 아닌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악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행동, 나의 범죄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아, 인지를 하고 있었구나. 이미 나는 악마였었다. 악마처럼 돼서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안에 악마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전직 형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잔혹한 장면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못 봤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지극히 말이 안 인간으로서는 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연기일 거예요. 아마 연기라고 그렇죠. 그렇게 연기라고 보시는구나.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찍었었던 장면은 내가 가방 속에 간직했던 장면이어서 좋은 기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그렇게 아무도 보세요? 없는 데서 혼자 보여줬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봤을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럴 그렇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싸우다 보면 순간 그 감정 제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태어나서 항상 억압받고 뭐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 뭐 몽둥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때리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미 이제 상황 끝나버린.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 비디오 테이프가 김정화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고 아주 그 상징적인 물건이란 건 동의를 하는데 그걸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나는 못 본다고 연기를 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제. 지금 이제 얘가 조금 이제 나누긴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계획을 했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 상상 이상이다 우리 양변이 여기서 또 다른 또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추리해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도 영상을 마주하는 건 두려워했던 범인. 김정호는 그 순간에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같았으면은 공주 치료 감호소에 보내가지고 김성수 같이 아마 그런 감정을 했을 거야 아마. 98년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좀 안 밝을 때예요 아주. 그때만 해도 아주 구식으로 우리가 수사할 때니까. 범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살인 장면이 촬영된 엽기적인 테이프는 많은 이들이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떠오른 가능성 하나. 다중인격 소유자다. 다중인격 말도 나왔었어요. 아마 얘가 평소에는 전혀 내성적인데 외성적으로 막 돌변하니까요. 뭐 정신병적인 증상이다, 해리 증상이다, 인격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당시 재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정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인격이 여러 개란 얘긴데. 다중인격. 어쩐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이 병의 정식 명칭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인데요.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증상입니다. 보통 해리선 정체성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10개 이상의 인격을 갖고 있고요. 50% 이하가 보통 10개 이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의 인격이 아닌 여러 가지의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심지어는 100개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어요. 40여 년 전 미국에선 실제로 다중인격 환자가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빌리 밀리건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자살, 계부로부터의 성폭행 등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받았군요. 그렇죠. 1977년 빌리 밀리건은 강간, 폭행, 강도 등 수많은 범죄로 재판정에 섰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다중인격 장애와 정신 이상에 의한 범죄로 판단돼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의 안에는 무려 24개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격들은 나이도, 성별도, 성격도, 학식도, 심지어 고향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연기를 해서 본인이 다른 인격으로 가장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죠. 예컨대 아랍어를 한다든지 아프리카어를 한다든가 또 크로아티아어를 한다든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언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그 경우는 상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2년 후 미국의 재판장이 다시 한번 들썩였는데요. 바로 이 남자, 케네스 비안치 때문이었죠. 10건의 강간 살해 혐의로 체포된 비안치는 빌리 밀리건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비안치는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 스티브가 저지른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I can't find the words to express the sorrow I feel for what I've done. In no way can I take away the pain that I've given to others. 하지만 재판 결과는 종신형. 무엇이 빌리 밀리건과 달랐던 걸까요? 나중에 이 케네스 비안치가 해지성 정체성 장애, 당시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불리우는 증상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지성 정체성 장애인 것처럼 연기를 갖다 했다는 게 더 의심을 갖다 사게 되면서 무죄를 갖다 입증받지 못하게 됐어요. 가족력 조사, 최면 신문 등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 비안치는 다중인격 장애가 아닌 철저한 거짓말쟁이로 밝혀졌습니다. 교활한 인간. 예. 실제로 저런 건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렇다면 살해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정우는 어떨까요? 남겨진 단서들로 조심스레 추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중인격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린 시절의 학대, 계부로부터의 성폭행 등 어릴 적 큰 고통을 겪었던 빌리 밀리건처럼 김정우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김정우에게도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 깍듯한 존댓말을 사용하던 그가 너네가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너 죽이러 온 사람이.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하고 같이 120살이야. 갑자기 120살이나 된 섀도우란 존재를 들먹이며 반말을 하는 모습에 다중인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데요. 되게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그게 인격이 바뀌면서 목소리나 태도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어조지만 그냥 내용만 좀 달라진 거기 때문에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 너네가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너 죽이러 온 사람이. 약간 흥분한 듯하지만 목소리에선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죠. 전문가들은 존댓말이 반말로 변한 것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범죄자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요. 완전히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생각하니까 돌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봉지를 씌우고 뭐 발을 묶고 하기 전에 자기가 돌변하면 이 사람이 피해자가 뭔가 낌새를 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데 범인 같은 경우는 그 비굴함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우월감이 더 고조됐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그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그 태도가 변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폭력을 휘두를 때 평소 피해자에게 가졌던 원망의 감정이 표출되기도 했었죠.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킨 놈들 죽이러 온 사람이 너네 집이 많이 도와줬으면 아침밥은 제 시간에 줘야지. 내가 무슨 개냐? 또한 강도 위장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결정적인 살해 도구가 된 벽돌과 범행 은폐 도구였던 라이터 기름 등을 준비한 점은 오히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닐까 의심케 하는 부분이죠. 범행 도구도 결국은 이제 범행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것까지가 한 인격이거든요. 준비하는 사람 따로, 뭐 그다음에 이제 증상을 보였을 때 따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범행 후 불을 질러 대부분의 증거를 지울 만큼 치밀한 사람이 범행 현장을 영상으로 남긴 점 또한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잘 나오냐? 네. 만약에 말이에요. 평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집하는 걸 즐겼던 김정우가 자신의 완전 범죄를 확신했다면? 비디오라고 하는 자료는 자기에 있어서 일종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동안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킨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욕구는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뒤바뀐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 장면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 죽이려고 왔던 게 너네가 왜 시도한 줄 알아? 저게 저 순간에만 왜 나왔냐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하고 같이 120살. 그렇다면 굳이 자신을 섀도우라 지칭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밝혀야 됐을 때 사형을 안 당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상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했었던 거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디오를 찍으면서 나중에 혹시나 본인이 살인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예비해서 본인이 마치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꾸몄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내용으로. 만약 테이프가 발견될 경우 정신 이상을 주장한 철저히 자신이 감형받을 구실을 만들어 놓기 위한 연기는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피해자 손 씨가 범인 김정우에게 자신을 상처 입혀달라고 부탁한 부분은 비디오 테이프로 확인돼 양역에 참작됐거든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에 아마 살인 현장을 갖다가 막 촬영한 그런 영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름 그때 내 영화 제목 이름을 알았는데 섀도우. 영화 섀도우의 주인공 피터가 살인을 한 후 사진으로 그 순간을 기록했듯 자신이 사람을 죽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한 김정우. 섀도우는 범인이 계획한 치밀한 살인 시나리오를 실현시키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내세운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리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김정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살인을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섀도우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 건 역시도 뭔가 나중에 내가 감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벽돌이라든지 그런 뭐 인화성 물질 이런 거 보니까 계획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섀도우 그거는 그냥 뭐 즉흥적으로 이제 몰입이 돼서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뭐 이렇게 자주 봤던 영화라든지 그런 캐릭터를 얘기한 거지. 그리고 이걸 뭐 감형받으려고 뭐 정신 이상자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봐요.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해요. 이 사람 자체가 아주 고학력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너무 때문에 허술해요. 걸리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재판받을 그 미래까지 과정까지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하기에는 허술한 점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뭐 일단은 저기 CCTV 이런 것도 다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비디오 결정적인 살인 비디오 테이프를 또 허술하게 보관을.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놓은 거 자체도 걸린 거죠. 저는 그 화재가 빨리 진압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틀어져서 그런 거지.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재가 이제 왜냐하면 완전히 전소가 되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그렇죠. 빨리 신고를 해버려서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죠.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허술할 수는 있죠.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 자체가 허술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화재에 대해서 전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원인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험금을 예정대로 연 씨가 수령하게 되고 완전 범죄를 자기는 그냥 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죽은 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사기를 치인짜고 한 것도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정호가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갚으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네, 먼저 제안을 해서 자기의 완전 범죄를 실행하려고 한 거예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미국도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중인격 이런 거 주장해가지고 약간 법원으로부터 이제 감형이 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주장을 했던 사건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내가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다. 내 속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나는 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서 무죄다를 다른 주장했는데 인격이 앉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 자체가 심신 상실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네가 기억을 그래 못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심신 상실이어서 무죄가 아니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신질환자의 그런 행동과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멜링거링, 꾀병을 부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가족을 죽인 경우였어요. 아버지를 죽인 경우였는데 제가 면담을 했을 때 왜 죽였냐라고 했더니 명확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죽는다. 그게 이제 망상이구나. 딱 머릿속에 병이네. 꽂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에도 그런 조현병과 같은 그게 계속 것들이 나오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 후에는 본인이 자수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왜냐? 자기가 범행을 한 이유는 명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현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의 그 범죄율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결국에는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불우한 환경을 지냈다라 그래서 모두가 다 악인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결을 할 때도 형사사건에서는 늘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불우한 환경을 참작해주거든요, 양형에. 그러한 시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왜곡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삐뚤어진 행동이 아니라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큰 위험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살인 심리가 개입하기 쉬운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의 셜록이었습니다.